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커피로부터 비롯해서 성인 ADHD에 쓰는 약물, 그다음에 체중을 조절하는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기타 마약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정도 전제나 약간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 이름이 이제 환각제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원래 영어로 얘기할 때는 사이키델릭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도 가능하면 영어긴 하지만은 이제 사이키델릭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환각이라고 하면 정신의학적으로 환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환시라는 거는 또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물체가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촉이라는 거는 내 피부를 뭐 기어가는 뭐 물체나 벌레 같은 게 없는데 마치 벌레가 기어간다고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환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떤 망상 장애 환자분들은 내 몸에서 혹은 밖에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의 있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환각이라는 건 지각,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각이 없는데 사실은 그 지각이 대상이 되는 물체가 없는데 그거를 지각하는 상태, 이거를 이제 환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은 대표적인 환각이 없는 소리가 뭐 사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환청이랑, 그다음에 없는 물체가 보이는 환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환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뭐 LSD라든지 엑스타시라든지 그다음에 환각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는 환각은 사실은 지각에 있어서 변동을 일으킨다는 부분에서는 맞는데요. 없는 거를 본다든지 없는 거를 듣는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보거나 듣는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주 극도로 변형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쉽게 환각이라고 이해해도 큰 뭐 무리는 없을 텐데요. 좀 더 용어를 정확하게 쓰다 보면은 이제 사이키델릭스에서 얻어지는 환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본 환각이 아니다. 하지만 지각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변동을 시키고, 그 지각이 변동되다 보니까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현실 인식,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의식 상태, 이런 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동시키는 약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사이키델릭스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이제 이름은 졌는데요. 오늘 주로 얘기가 될 건 사이키델릭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커피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ADHD 약물이라든지, 물론 이제 ADHD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약물이고, 아주 제한적으로는 이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쓰고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대적으로 효과에 비해서 그 약물들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사이키델릭스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식욕 억제제라든지 그다음에 암페타민 같은 어떤 스티뮬런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훨씬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약물을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관점은 이런 위험한 약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거의 또 다른 뜻은 인간의 정신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동시키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인간의 정신의 관점이나, 또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원시인부터 쭉 써왔던 약물들이니까요. 어떤 인류 문명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도 있겠고 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지만은 최근에는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엄격한 감독하에 이게 이제 잘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나 신경과적인 문제들에 대한 치료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형님 질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청환시랑 약물로 인한 환각이 기전이 같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페타민 같은 거 또는 히로뽕 같은 것들이 뭐 환청 같은 거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또 정신질환에서 환각도 있지만은 망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암페타민 같은 물질이 대표적으로 약물로 인한 환각이고 환청을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약물인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사이키델릭스에서 보이는 환각은 정신질환에서 흔히 보이는 환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암페타민이라든지 히로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DHD 약물이라든지 식욕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남용해서 생기는 환각이라는 거는 다른 거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복습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 맨 위에 문단이 가고 그 아래가 나고 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더 위험한 약물이고요. 미국에 이제 대비를 시키면 저 가목은 스케줄 1이고요. 나목은 스케줄 2, 다목은 스케줄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가목,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이제 마약관리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스케줄 1이 되겠는데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약품으로 돼 있기는 한데 약품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물이다. 뭐 이런 좀 애매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나목이라든지 스케줄 2를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타민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 위험한 약물이기는 하지만 저기 어떤 뭐 이제 수면 마취제라든지 그다음에 진통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 케타민의 그 아이소머를 코로 흡입하는 제제로 만든 게 이제 스프라바토라고 그래서 아주 극심한 자살 사고를 동반한 우울증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목은 무한정으로 의료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제한된 조건에서는 의료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목은 기본적으로 쓸 수 없는 약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십몇 년 주기로 해서 이런 가목이라든지 스케줄 1에 해당되는 약물도 좀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쓸 때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 같은 경우가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는 가능해졌고요. 대마초 자체는 미국에서는 상당주에 있어서 의약용으로는 더 많이 허가돼 있고 그다음에 기호용으로도 일부 주에서는 허가를 받은 걸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엑스타시가 문제인데요. 저거는 오늘 말씀 사이키델릭스 중에서도 특히 의존성이나 중독성 그다음에 뇌의 그 어떤 위축을 가져오고 뇌에 병을 들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이키델릭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그 건강에 안 좋은 뭐 사이키델릭스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약물인데 한국에서는 저게 남옥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저 약물도 스케줄 1에 해당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 잠작에 저걸 이제 남옥으로 분류돼 있는 건 저 MDMA라는 게 이제 화합물이고 엑스타시라는 거 이제 마약으로 스트리트에서 팔 때 별명처럼 돼 있는데 저게 이제 메타암페타민, MA가 메타암페타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로뽕의 데리버티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히로뽕이 이제 남옥에 해당되는 스티뮬런트에 해당되니까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남옥으로 갖다 갔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이키델릭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약물이 엑스타시고 또 한편 반면에 뭐 싸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이런 측면에서 클럽 같은 데서 한국에서도 꽤 많이 오남용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은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뭐 사이키델릭스가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사이키델릭스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LSD라는 합성 물질인데 이거는 1938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합성돼서 사용되어진 약물이고요. 요게 1970년 초반까지는 합법적으로 쓰는 약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이때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굉장히 히피 문화가 많이 성행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용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지된 약물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직 머쉬룸이라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중남미 쪽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생하는 이제 버섯인데요. 그런 버섯 중에 이제 매직 머쉬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그 버섯에도 실로사이빈이라는 어떤 생약 물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각버섯 추출물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환청이나 환시라기보다는 지각을 변동시키고 자아나 주변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한 감각을 변동시키고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런 물질이라서 이제 대표적인 사이키델릭스고요. 저게 사실은 여기 언급되어진 그런 약물 중에서는 제일 규제가 덜하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규제가 덜한 약물입니다. 그다음에 DMT라는 거 이제 다메틸 트립타민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항우울제의 성분이 세로토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의 정식 화학 명칭이 5하이드록시 트립타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도 이제 다이메틸 트립타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DMT는 상당히 이제 세로토닌이랑 유사한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화학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이제 아마존에 자생하는 식물잎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 식물잎을 이제 다려 갖고 차로 먹으면 그게 이제 좀 발음이 어렵기는 한데 아야후아스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DMT를 함유하고 있는 아마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잎을 다려 먹으면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아마존 원시 부족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부족적인 행사에서 많이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스칼린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뭐 멕시코 같은 데가 이제 선인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선인장에서 추출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성분이 이제 페요테다, 뭐 산페드로다 이런 식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저것도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되다가 71년 이후에는 이제 금지된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MDMA가 이제 정식 화학 명칭이 이제 MDMA고요. 그리고 1914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LSD보다 합성된 지가 더 오래됐죠.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마약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엑스타시는 사실은 MDMA를 주축으로 하는데 저거는 이제 대놓고 마약으로 팔기 위해서 만든 어떤 약물인데 되게 저런 식으로 이제 스트리트 드러그들은 저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불순물도 많이 들어있고 또 어떤 마약의 효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들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엑스타시에는 MDMA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이제 카페인도 뭐 합법적이지만은 사이코스티뮬런트기는 하니까요. 카페인이라든지 뭐 암페타민이라든지 뭐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다음에 뭐 대마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이키델릭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저 5개를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또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서 일단은 가장 뭐 사이키델릭스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LSD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갈림 질문에
LSD는 마약 중에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요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게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LSD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예. LSD인데요. 저게 이제 알버트 호프만이라는 분이 1938년에 그 맥각이라는 이제 식물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이제 추출한 물질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LSD라는 물질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분이 독특했던 게 LSD를 합성한 다음에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LSD를 직접 먹어보고 그다음에 그 환각 효과를 기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계속 모여서 저게 이제 자서전에 그 마이 프로블럼 차일드라는 게 이제 그 호프만의 자서전의 책 이름인데요. 저게 이제 LSD의 어떤 환각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기술을 해놨고 저게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최근까지 4판 5판 넘어가서 발행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LSD는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는 거기는 하고요. 젊어서는 이제 저런 인상이 안 왔는데 늙어서는 거의 이제 현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100세 넘게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D라는 물질이 사이케델릭스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938년에 합성을 하고 그 자신이 LSD의 환각 효과를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유행했던 시절이 이제 미국의 히피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이런 시절입니다. 근데 다른 사이케델릭스도 마찬가지지만 저 LSD가 지각 전반, 그러니까 지각 전반이라는 거는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요. 이런 거를 이제 환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건데 그 착각이라는 게 어떤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감각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그다음에 이제 들려야 될 게 보인다든지 이런 거 혹은 또 옛날에 시식으로 얘기하면은 떨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식의 식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각과 청각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합쳐지고 저게 굉장히 그 마약을 복용한 사람한테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지각 전반에 대한 왜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분 상태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의식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또 히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게 지각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다 보니까는 평소에는 정돈된 상태에서는 못하던 이런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이 아주 극도로 고양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호프만이 했었다 그러고 또 저 추종자들이 주로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히피들이었죠. 추종자들이 그거를 이제 열심히 추종했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금지됐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이제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학적 사용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스티브 잡스나 비틀즈도 굉장히 이제 저 LSD를
뭐 애용을 했던 걸로 되어 있고요. 스티브 잡스 그 자서전에 보면 LSD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뭐 이제 잠깐만 한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스티브 잡스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식이 고양됐건 이제 그러니까 명상이요. 참선과 LSD에서 고양이 됐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보기에는 LSD에는 사물이 이면이 있음을 보여줬고 그래서 되게 좀 뭐 거창한 얘기고 멋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역사의 흐름과 인간 의식의 흐름 속에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플을 창업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 의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자기가 뭔가 중요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반 정도는 마케팅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거는 뭐 아주 공식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고 많은 사람들이 LSD의 저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면서 한때 굉장히 많이 남용됐던 이런 사이키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도갈님께서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체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이 뭐죠? 흔히들 얘기하는 마약의 어떤 의존성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없다는 면에서 이제 유해성이 없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한 건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설사 뭐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의존해서 계속 저 약물을 찾게 되면 그거 자체는 의존입니다. 그리고 LS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언어도 아닌 이런 측면이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틀즈의 그 앨범 중에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그 베스트 곡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약자만 보면 L이고 S고 D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이제 나중에 그 누구죠? 그 폴 맥카트니가 실제로 존 레논이라든지 비틀즈 멤버들이 마약을 많이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LSD를 했고 저 곡 자체가 LSD의 영향이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식의 노래들을 이제 그 사이키델릭 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들어보면 좀 그러니까 저걸 이제 한국어로는 저럴 때는 이제 몽환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이키델릭스가 꿈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류의 이제 노래들을 이제 사이키델릭 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비틀즈 자신이 LSD도 많이 했고 또 아까 스티브 잡스랑 마찬가지로 또 뭐 인도에 가서 소원을 이제 참선을 하고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예술 또는 오락을 위해서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루시라는 이름이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인류의 진화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식 명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란시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남쪽에 사는 유인원이다 이런 건데요. 저거의 어떤 별칭이 루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게 1974년인가 에티오피아의 그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인류 화석을 이제 탐색을 하다 찾게 된 건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은 그 화석들이 거의 뭐 한 50% 이상, 50%가 뭐죠? 한 70% 정도 그냥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게 고고학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 뼈 모양을 살펴봤더니 인간이 직립보행을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직립보행을 한 최초로 발견된 거의 완벽한 화석이다. 그래서 저게 이제 고고학계가 한번 뒤집어졌던 이런 사건인데요. 그 화석을 발견한 날에 그 이제 그 채굴 멤버들이
이 비틀즈의 그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갖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다고 그럽니다. 약장의 그 들어보시면 후크송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따와서 저 화석의 이름을 루시라고 하자 그래서 저 화석의 별칭이 루시가 되었다는 이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무슨 폭삭 소가수다 보면은 그 타이틀 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김정미 씨의 봄이라는 그런 신중현 그 걸출한 인물이 작사 작곡한 그런 그 한국식의 사이키델릭 록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74년인가 이렇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추자라는 또 불세출의 가수가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를 1960년대 말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를 들어보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좀 뭔가 좀 사이키델릭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기 어떤 뭐 마약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어떤 의식이 변화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와닿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사이키델릭스는 이제 화합물의 명칭으로 MDMA고요. 그다음에 거리에서 마약으로 파는 거 이제 엑스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화합물의 구조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메타암페타민 또는 혹은 암페타민과 유사한 건데 암페타민이나 메타암페타민은 스티뮬런트로 이제 분류가 되고 환각을 일으켜도 뭐 환청 같은 환각을 일으키지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고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 한계를 변동시키는 이런 식의 물질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는 저거는 이제 암페타민 데리버티브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로토닌이나 세로토닌 유도체들이 저런 사이키델릭한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런 약물들이 들어왔을 때 인체에 작용한다는 거는 저런 약물들을 받아들이는 인체 내에 수용체가 있다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저 엑스타시는 MDMA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들 또 불순 마약들을 섞은 거기 때문에 마약이 순수하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더 아주 건강에 안 좋은 이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안 좋은 거 쳐놓고는 굉장히 그 사이키델릭한 그런 효과가 강력한 걸로 돼 있고요. 또 네이밍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황홀경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 엑스타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영어 단어로서 그냥 황홀하다, 황홀경에 이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스트리트 드러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뭐 황각버섯이라든지 선인장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게 중남미의 부족들한테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의식의 변동, 그다음에 어떤 부족의 어떤 원시 종교나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샤머니즘,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이제 주로 시베리아 쪽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을 비롯해서 저런 상태에서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무당 정도 되겠죠. 저기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의 어떤 단계를 볼 때 엑스타시에서 트랜스에서 그다음에 퍼제션이라는 거는 이제 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신들렸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런 식으로 가는데 저 약물들이 이제 촉매적인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약물이고 클럽에서 이제 춤출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거는 좀 더 특이하게 저 약물을 복용하면은 모르는 사람이랑도 굉장히 친근하고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서 또 많이 악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각버섯도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요게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서
이제 그 아마존 식물을 다려 먹는 차, 그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 저거를 이제 아야후아 아스카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이제 합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작년인가 뭐 일인데 실로사이빈, 그러니까 황각버섯의 어떤 원료 물질이 되겠죠. 그다음에 MDA나 아까 말씀드린 엑스타시오, 요런 경우가 엄격한 규제 하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캐나다나 미국이 제일 엄격하고 또 한국도 당연히 엄격한데 미국에서조차도 일부는 연구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말기암 환자분이라든지 도저히 어떻게 이제 치료는 할 수 없고 이제 환자가 너무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compassionate us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학적인 용도로 허용됐다 그러니까는, 의학적으로 허용이 됐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레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그런 오해할 여지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의학적인 사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약물들이 어쨌든 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 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기존의 약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도적인 목적 또는 순순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적절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환각제라는 어떤 용어보다는 이제 사이키델릭스라다 이런 용어가 조금 더 뭐 적절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정서나 기분이라든지 인지 등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의 수용체주로 작용하는데, 세로토닌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항우울제,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닌 기량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에 작용하고 세로토닌의 어떤 레벨을 올려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항우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 우리 몸에 아주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이고요. 저게 어떤 마음의 평온이나 느긋함, 그다음에 좀 어떤 릴렉스 되는 이런 부분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이키델릭한 어떤 작용을 미치게 되는 인체의 작용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이키델릭스는 합성된 물질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물질도 있고, 저 자연산이라는 건 대부분 식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썼을 때 작용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효과가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거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이제 오락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한 비유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이 없으면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는데, 불이 또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뭐 약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약물의 효과는 용량이나 맥락이나 개인의 감수성에서 따라 다른 건 사실인데요. 저 사이키델릭스가 굉장히 그 개인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다르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개인이라도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LSD 같은 걸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주 극적인 경험을 했다, 이런 거 이제 굿트립이라고 그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다, 이런 거 이제 배드트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도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굿트립을 하기도 하고 배드트립을 하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거에 아주 뭐 극명한 예는 비틀즈가 멤버들이 모여서 그
그 와이프들까지 포함해서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이긴 하지만 저게 이제 그 LSD를 처음 했을 때는 아주 배드 트립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기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또 이제 굿 트립도 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루시 뭐 인 더 스카 with diamonds 이런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쪼끔은 이제 신경과학적인 거라서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했을 때 약간 좀 가설적인 부분이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눈, 코, 입으로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다 뇌로 쏟아부으면은 내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한테 맥락이 맞는 정보만 필터링하는 그런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탈라무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런 사이키델릭스들이 저 시상의 어떤 필터링 기능을 교란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뇌 피질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브레인의 어떤 세포들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의 세포들은 10의 10승계 정도가 되니까 무지하게 많은 그 뉴런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는데 그 네트워킹 간의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혼란을 초래할 것 같지만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문화가 이렇게 정돈돼 있고 정체돼 있고 변동 없이 지속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걸 이렇게 한꺼번에 흐트러 버리면은 그동안은 어떤 정돈된 생각, 그다음에 이미 정해진 길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걸 교란시켜서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사이키델릭스의 부분적이지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저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의 경계가 어딘지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게 더 가게 되면 내가 거대한 세계와 일체감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종교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정신병적인 상태죠. 요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이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퉁쳐 갖고 사이키델릭스의 이제 영적인 측면이다. 요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분해 또는 소실이 된다. 뭐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영어로는 에고 디졸루션이라고 그래서 아예 저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고요. 저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계랑 나 자신이 통합되고 다시 또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어떤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내가 평생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주 그게 이제 드라마틱해지니까는요. 아주 뭐 잊지 못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신경과학적으로는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억제시켜서 뭐 지난번에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프론탈 로브가 모든 뇌의 기능을 억제를 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프론탈 로브의 억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빼버리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지니까 그 자유분방해지는 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도 등장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꿈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라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한번 이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보이는 그림이 꿈속에서 등장했다 그러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현실이 왜곡돼 있고 논리적이지 않고, 하지만 영상은 연상 과정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기는 하는데 왜곡된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델리티, 그러니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삐뚤어지게 묘사하는 게 이제 꿈의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꿈은 대부분 생생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고유 감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이제 이따 피터팬 뭐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자기가 어디에 위치한다는 건 제가 지금 테이블 앞에 위치했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내 팔은 지금 뭐 책상 위에 앉아 있고 내 다리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쯤 움직이고 있고, 조금 다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는 감각 자체를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꿈에서는 저 고유 감각이 굉장히 생생하게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에서는 어떤 고유 감각을 포함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뇌의 활동도를 증가시키는 게 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려면 사실은 몸이 잘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은 지루하고 꿈은 생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런 뭐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뭐 영화 같은 게 뭐 사람의 삶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한 것들이 이제 영화에 뭐 거의 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인생이랑 영화의 차이를 생각하자면은 영화라는 건 상당히 이제 편집돼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짧죠. 그리고 대개는 생생하고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고 뭐 요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삶을 반영하지만 삶 자체는 아닌 게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른쪽은 뭐 한때 뭐 요즘도 라디오에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스윗 드림즈라고, 저것도 이제 상당히 내용이 좀 사이케델릭하죠. 그러니까 가사가 얼핏 들으면 철학적인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맥락이 없고 철학적이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윗 드림즈의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는 영화보다도 훨씬 짧죠. 근데 뭔가 그럴듯한데 보면은 뭐 풀밭이 있고 소가 있는데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고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자극적이긴 한데 맥락은 좀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 가사의 내용을 보면 철학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꿈이 개꿈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꿈이라는 건 이제 세상에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옛날까지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최근의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은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깨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꿈이 작동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요즘 뭐 AI가 굉장히 이제 포퓰러하니까요. AI와 꿈이 또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꿈이라는 건 저기 이제 여기 그림에도 나왔듯이 온갖 지각적인 정보가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맥락 없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고, 사물을 인식한 거에서 어떤 자기가 패턴을 만들어 놓고요. 그 어떤 패턴에 의해서 역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그냥 쉬운 얘기가 있다면 암안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왁구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만 외부 사물을 지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지각적인 자극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걸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또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다 지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AI가 하는 일이 패턴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AI에서 생기는 문제가 저런 식으로 자꾸 사진을 보여줘서 패턴을 인식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오버피팅 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뇌의 어떤 패턴이 주어진 어떤 자극에 피팅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주어진 자극에 맞춰가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건 이제 AI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뇌에서도 꿈이 인간이 이제 자꾸 깨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사물을 패턴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오버피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꿈에서는 저 오버피팅을 풀어주게 되는 게 꿈의 진정한 기능이고 또 AI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꿈의 기능, 그다음에 저 뭐 AI에서 말씀드린 어떤 AI의 작동 기능 이런 거랑 연관해서 사이키델릭스의 어떤 작용이 꿈과 비슷하다면 사이키델릭스도 그런 측면에서 뇌를 재조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그게 일정 부분은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히피 문화 시대에 열광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꿈과 창의성, 꿈의 시각적인 성질, 여러 가지 지각적인 경험들이 총망라되지만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실은 사이키델릭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거는 이제 케큘레는 벤젠링을 꿈속에서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멘델레프의 그 저 원소 주기율표 저것도 뭐 꿈속에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기전을 밝혀서 노벨상 받은 분이 오토로이라는 분인데 저것도 이제 꿈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왓슨과 크릭에서 DNA를 발견한 크릭이요. 저분이 사실은 노절랜드 플랭클이라는 사람의 엑슬러성 회절 사진을 통해서 사실은 DNA 구조를 엑스선 회절 사진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밝힌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플랭클린은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저런 DNA에 대해서는 별로 일자무식이었던 크릭이 옆에 있는 실험실에서 저 엑스선 회절 사진을 살짝 본 다음에 이거는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서로 거꾸로 서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 크릭이 재미있는 게 DNA를 발견한 건 1953년이지만 그 이후에 크릭도 뭐 상당히 LSD를 애용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볼 때 DNA를 발견했던 시점에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요. 발견했던 시점에 사이키델릭스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워낙에 물리적 관계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이제 이 사이키델릭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분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게 이제 첫 번째 업적이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뭐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의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자생물학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법인데 저 PCR이라는 게 저게 이제 또 뮬리스라는 사람이 LSD를 한 상태에서 PCR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창의적으로 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꿈과 그다음에 사이키델릭스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뭐 LSD나 이런 사이키델릭스를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높아시면서 이제 반복해서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변화시켜 보려는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과 비슷하게 본능
본능적이며 정상적인 충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커피 마시는 거 또 건강에는 안 좋지만 흡연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식 상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 욕구 자체는 식욕이나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듯이 저 욕구 자체는 인간이 생겨먹은 구조 혹은 뇌가 생겨먹은 구조가 저런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사이키델릭스도 저런 거를 아주 극적으로 향상시키니까는 써볼 수 있는 약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사이키델릭스가 굉장히 위험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저런 사이키델릭스가 아니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인간 생활이나 문화의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마인드 올터링 뭐 서브스턴스다 이건 공식적으로 있는 텀이고요. 뭐 비헤이비어설이나 매뉴버스는 그냥 제가 지어 놓은 말이긴 한데요. 저런 커피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거는 어떤 뭐 정신활동성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합법화된 향정신성 의약품쯤 되죠. 그런데 저런 것들로서도 우리가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인류가 저거를 잘 조절하면서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사실은 저기 이슬람권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서구 유럽 쪽에는 원래 그 금기시된 물질이었죠. 근데 교황이 저거를 이제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거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물질에다가 세례를 준 그게 이제 커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마인드를 바꿔주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아마 여러분들 지겹도록 뭐 운동의 중요성 이런 거는 그 뭐 의학 분야에서 또 정신의학 분야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은 방법이 이제 "현실에서 좀 벗어난 여행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별뜻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뒷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루밍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좀 악용돼 갖고 그냥 "털고르기다." 뭐 이런 식의 인제 용어를 썼는데요. 특히 이제 원숭이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뭐 옥시토신도 분비가 돼 갖고 그러니까 털을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잘 골라 주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게 그 어떤 그 종족 전체의 어떤 생존이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고 그게 어떤 개인으로 보면은 내 마음을 변동시키는 그런 어떤 이런 도구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올터레이팅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이키델릭스 외에도 저런 거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왼쪽 그림은 에베레스트 등반이고 오른쪽은 카레이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사실은 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근데 뭐 본인이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러면 또 자유니깐 하긴 하는데 했을 때 저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뭐 사실은 뭐 마약급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스티브 맥퀸이라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배우고 어려서 굉장히 불우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전문적인 카레이서인데 저 사람의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카레이싱을 했을 때 속도가 뭐 300, 400이 넘어가면 아주 극도의 쾌감을 뭐 결과적으로는 쾌감인데 즐거워 죽겠기 때문에 속도를 밟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래 밟다 보면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다 보면 이제 죽음이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침착해지고 평온해지고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뭐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바람을 쐬고 좋은 경치 보면서 운동하는 게 훨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연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저런 고산시대 등반하는 것 자체가 저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고 또 등산이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권장받는 운동이지만 고산 등반은 사실은 뭐 사실상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카레이싱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옆에서 스물거리니까 고도로 침착해지고 평온해지고 집중을 하게 되는 동시에 저런 풍경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숭고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로 이렇게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극적인 고양된 느낌을 받게 되고 저런 느낌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그 느낌이 되돌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느낌이 쌓이고 쌓여서 보다 일상생활도 보다 고양된 상태로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저런 거에 이제 깔린 기본적인 전제자 철학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암페타민이라든지 히로뽕이라든지 그다음에 ADHD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들 이런 거는 다 도파민에 작용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도파민 과잉이라든지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도파민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살고요. 인간답게 못 사는 걸 떠나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문제가 없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세로토닌도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사이키델릭스는 대부분 세로토닌이랑 관련이 되지만 세로토닌 자체도 우리 몸에 내추럴하게 갖고 있는 물질이고 또한 우리 정신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피오이드라는 게 아편이고 카나비노이드라는 게 이제 대마초의 성분인데요. 저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미 밝혀진 지가 오래됐지만 저런 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내인적으로 원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마약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거는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떤 황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중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때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된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뭐 오피오이드, 카나비노이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저거 이제 하이제킹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카나비노이드를 아주 극적으로 변동시키는 물질을 들이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또 부적절하게 들이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제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들이부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론 이제 약물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약물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나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게 한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정신과 신체를 소중히 하고 잘 다루는 어떤 연습과 훈련과 배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내추럴한 거고 식욕이나 성욕처럼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는 뭐 널리 알려진 게 마약이고 드라마틱하니까는 저 마약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약물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이제킹이 아니고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듯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그게 뭐 커피 같은 약물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거가 사실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